어떤 사람은 부탁을 할 때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손을 주머니에 넣고 턱으로 가리킵니다. 그대들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처음엔 미안해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아무렇지 않게 요구를 하고 거절하면 오히려 서운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느꼈던 감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그저 허탈한 무엇이 가슴에 차올랐을 것입니다. 그 감정의 정체는 배신감이 아닙니다. 경계가 무너진 자리에서 피어오르는 자기 상실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관계는 아낌없이 주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것과 무분별하게 주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선물은 소중하지만 매일 같은 선물을 받으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배급이 됩니다. 배급에는 감사가 붙지 않습니다. 오히려 늦어지면 불만이 생기고 없으면 분노가 피어오릅니다. 호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도움은 고마움을 낳지만 10번의 도움은 습관을 낳고 습관이 된 도움은 권리로 둔갑합니다. 그리고 권리가 된 호의는 더 이상 고마움의 대상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정약용은 젊은 시절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은혜는 넘치면 원망이 되고 호의는 익숙해지면 권리가 된다고 말입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인간관계의 비극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선의로 시작한 것이 언제부턴가 의무가 되고 의무가 되면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관계는 거래로 변합니다. 그리고 거래가 된 관계에서는 한쪽이 반드시 손해를 봅니다. 그 손해보는 쪽은 대개 먼저 마음을 연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 상처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라 경계가 없어서입니다. 정약용이 이 진실을 깨달은 것은 관직 생활을 하면서였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누구에게나 마음을 열었습니다. 도움을 청하면 거절하지 못했고 부탁을 받으면 자신의 일을 미루고라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그의 주변에는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정약용의 시간을 자신들의 시간처럼 썼고 정약용의 능력을 자신들의 자원처럼 활용했습니다. 정약용은 점점 지쳐갔지만 거절하면 관계가 틀어질까 두려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이 도왔던 사람이 다른 자리에서 자신을 험담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정성을 들였건만 돌아온 것은 감사가 아니라 뒷담화였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은 바로 이 경계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대의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바꾸어 가는지, 그 신호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따뜻함을 지키면서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것은 냉정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짜 따뜻함은 경계가 있을 때 오래갑니다. 담장 없는 집에 도둑이 드는 것처럼 경계 없는 친절에는 탐욕이 스며듭니다. 그러니 경계를 세우는 것은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라 따뜻함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 가면 그대들은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호의를 줄인다고 해서 인간다움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오히려 경계를 세울 줄 아는 사람이 더 오래, 더 많은 사람에게 따뜻함을 나눌 수 있습니다. 물이 넘치면 그릇이 깨지듯 한계 없는 친절은 결국 자신을 깨뜨립니다. 지금부터 정약용 선생의 통찰을 따라 호의의 경계를 세우는 법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정약용이 벼슬길에 올랐을 때의 일입니다. 그에게는 늘 찾아와 조언을 구하던 후배 관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고 차를 대접하면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정약용은 그 정성이 가상하여 시간이 날 때마다 그를 봐주고 관직 생활의 처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면서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후배는 더 이상 문을 두드리지 않고 그냥 들어왔습니다. 차를 내오면 당연하다는 듯 받아 마셨고 도움을 받고도 인사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둘 사이가 편해져서 그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편함이 아니라 무례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약용이 다른 급한 일로 만남을 미루자 후배의 얼굴에 불쾌함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나의 도움은 이미 선물이 아니라
당연한 몫이 되어버렸구나. 고마움이 사라진 자리에 기대가 들어앉았고 기대가 충족되지 않자 서운함이 피어오른 것입니다. 정양용은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후배는 처음에 어리둥절해하다가 이내 다른 선배를 찾아갔습니다. 그제야 정양용은 확신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관계가 아니라 자원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첫 번째 신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쓰려는 자는 감사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집니다. 처음에 고마움은 점차 형식이 되고 형식마저 사라지면 침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의 도움은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공기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있는 줄도 모르다가 없어지면 그제야 원망합니다. 당신의 호의가 공기가 되어가고 있다면 이미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감사의 말이 있느냐 없느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의 형태가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말로는 고맙다 하면서 행동으로는 되갚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 덕분에 편해진 사람은 상대인데 지친 사람은 늘 당신이라면 이것은 호의가 아니라 편의입니다. 정양용이 백성을 살피던 마음도 이와 같았습니다. 한쪽만 편한 정사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관계는 결국 무너집니다. 지금 당신의 호의는 누군가의 편리함에만 쓰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그 사람에게 해준 것과 그 사람에게서 받은 것을 적어 보십시오. 받은 것이라고 해서 반드시 물질일 필요는 없습니다. 진심 어린 안부, 당신을 위한 시간, 당신의 말에 귀 기울여준 순간, 이런 것들도 받은 것입니다. 만약 해준 것만 가득하고 받은 것이 텅 비어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기울어진 관계는 저절로 바로 서지 않습니다. 누군가 손을 쓰지 않으면 결국 넘어지고 맙니다. 그 손을 쓰는 것이 바로 경계를 세우는 일입니다. 경계를 세운다고 해서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균형을 되찾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균형이 돌아오면 관계는 더 건강해지고 균형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것은 처음부터 관계가 아니었음을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사람을 이용하려는 자는 처음부터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주 작은 선부터 슬쩍 넘어봅니다. 시간을 조금, 수고를 조금, 마음을 조금 빌려가면서 당신의 반응을 살핍니다. 당신이 웃으며 넘어가면 그 순간부터 그 선은 그들에게 새로운 출발점이 됩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큰 것을 요구하고 그것마저 통과되면 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것이 경계 침범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한 번에 담을 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담을 낮추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하는 사람은 언제 담이 무너졌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을 때는 이미 담이 사라진 뒤입니다. 정양용이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의 일입니다. 마을에 한 상인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공손하게 인사를 올리며 작은 부탁을 해왔습니다. 글을 읽을 줄 모르니 편지 한 통만 읽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양용은 흔쾌히 들어주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답장을 대신 써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것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는 장부 정리를, 그 다음에는 계약서 검토를 부탁했습니다. 어느 순간 정양용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나를 자신의 서기로 쓸 작정이었구나. 작은 부탁은 큰 요구의 마중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정양용은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한 번은 도울 수 있으나 두 번째부터는 대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인은 처음에 어리둥절해하다가 곧 발길을 끊었습니다. 정약용은 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의 본심은 거절당했을 때 드러난다고 말입니다. 진심으로 도움을 구했던 사람은 거절당해도 관계를 이어가려 합니다. 그러나 이용하려 했던 사람은 거절당하는 순간 떠납니다. 거절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관계의 진실을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절했다가 관계가 끊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거절 한 번에 끊어지는 관계가 과연 지킬 만한 관계였을까요? 진짜 관계는 거절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절을 통해 서로의 경계를 확인하고
그 경계를 존중하면서 더 단단해집니다. 거절에 떠나는 사람은 처음부터 관계가 아니라 거래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떠나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정리는 아프지만 정리되지 않은 관계가 주는 고통에 비하면 훨씬 가볍습니다. 그대들은 지금 몇 번의 괜찮아로 자신의 경계를 남에게 넘겨주었습니까? 작은 양보가 쌓여 큰 손해가 되고 사소한 허용이 모여 거대한 의무가 됩니다. 한 번 허물어진 담장은 다시 세우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선을 분명히 하는 것이 나중에 관계를 깨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작은 것에 단호한 사람이 큰 것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웃으며 넘긴 그 작은 부탁이 내일 당신을 옥죄는 사슬이 될 수 있습니다. 사슬은 한 번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고리 하나하나가 모여 사슬이 됩니다. 지금 그 고리 하나를 끊으십시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일이 잘 풀리면 자기 덕이고 일이 틀어지면 남의 탓입니다.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당신이 도와준 일이 성공하면 자신의 판단이 좋았다고 말하고 실패하면 당신이 제대로 하지 않아서라고 돌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도움을 거절하면 그 순간 서운함을 내세워 마음의 빚을 지웁니다. 이것이 책임은 피하고 감정은 청구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그들 곁에 있으면 당신은 돕지 않아도 미안하고 도와도 억울한 이상한 상태에 갇히게 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빨리 알아차리고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정약용은 관직에 있을 때 이런 유형의 사람을 여럿 보았습니다. 그들은 일이 잘못되면 언제나 다른 사람 뒤에 숨었고 공이 생기면 어느새 맨 앞에 나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처세가 빠른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관계란 방패이자 사다리였습니다. 위험할 때는 뒤에 숨을 방패로, 올라갈 때는 밟고 설 사다리로 사람을 썼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깨달았습니다. 가까이 두면 반드시 상처를 입기 때문입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원망을 키우기보다 일을 정리하고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질서를 세우는 것이 사람을 살린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이기도 하지만 관계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말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감정을 청구할 때 그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사실을 보십시오.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상대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감정이라는 무기를 쓰는 것인지를 냉정하게 살펴야 합니다. 감정에 끌려다니면 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안함과 억울함 사이에서 흔들리다 보면 정작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기록입니다. 누가 무엇을 요청했고 누가 무엇을 했으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보십시오. 기록 앞에서 감정의 거품은 거치고 사실만 남습니다. 그 사실이 당신의 잘못을 가리키면 고치면 되고 상대의 회피를 가리키면 거리를 두면 됩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판단하는 습관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당신의 죄책감을 먹고 자랍니다. 당신이 미안해할수록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흔들릴수록 그들의 목소리는 커집니다. 그러니 죄책감이 올라올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미안함은 내가 정말 잘못해서인가? 아니면 상대가 심어놓은 것인가? 구분이 되면 대응도 달라집니다. 진짜 잘못이면 고치고 심어진 죄책감이면 털어내면 됩니다. 털어내는 것은 무정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심어진 죄책감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것은 점점 자라서 당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흐려진 판단은 더 많은 실수를 낳고 더 많은 죄책감으로 이어집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것이 경계를 세우는 일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도움을 줄 수 있을 때는 다정하던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연락이 뜸해지고 만났을 때 표정이 달라집니다.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다정함은 온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래의 미소였습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기능에 붙어있던 웃음이었습니다. 기능이 사라지자 웃음도 함께 사라진 것입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은 늘 자신을 증명해야 합니다.
쓸모 있는 사람임을 계속 보여주어야만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고용입니다. 고용은 쓸모가 닿으면 끝납니다. 정약용이 유배를 떠났을 때 한양에서 그를 찾던 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끊었습니다. 어떤 이는 연루될까 두려워서, 어떤 이는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어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정약용이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귀양살이를 할 때도 같은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정약용은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관계로 보는 이와 자원으로 보는 이는 근본이 다르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원으로 보는 이에게 당신은 소모품입니다. 다 쓰면 버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가 한번 굳어지면 다시 예전으로 돌리기 어렵습니다. 상대는 이미 당신을 기능으로 분류해버렸고, 당신이 아무리 마음을 주어도 그것은 기능의 부가 서비스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를 사람으로 대합니까? 아니면 기능으로 대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게 되어도 이 사람은 여전히 나를 찾아올까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할 수 없다면 그 관계는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약용은 만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값어치는 가진 것에서 나오지 않고 가진 것이 없어졌을 때 남아있는 것에서 드러난다고 말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에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그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굳이 증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증명해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계약입니다. 계약은 조건이 바뀌면 파기됩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했기에 혹은 이미 많은 것을 투자했기에 관계를 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되었다는 것이 좋은 관계의 증거는 아닙니다. 오래된 상처도 있고 오래된 착취도 있습니다. 시간을 많이 들였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를 보았다고 해서 더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멈추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멈춤은 포기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지금껏 들인 것이 아까워서 더 들이다 보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아까운 것을 지키려다 더 소중한 것을 잃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정약용은 타고난 성품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자식처럼 아꼈고 백성의 아픔을 제1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분명한 경계를 가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따뜻함과 단호함이 함께 있었기에 18년의 긴 유배 생활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경계를 세운 방식을 살펴보면 우리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라 따뜻함을 오래 지키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정약용은 선을 짧은 문장으로 고정했습니다. 길게 설명하면 틈이 생깁니다. 이유를 늘어놓을수록 상대는 그 이유를 공략할 구실을 찾습니다. 하지만 짧고 분명하게 말하면 논쟁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거절할 때는 짧게 하라. 이유는 하나면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어렵습니다. 혹은 지금은 안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구구절절 사정을 늘어놓으면 오히려 협상의 여지를 주는 것입니다. 상대는 그 사정을 하나씩 해결해 주겠다며 다시 요구할 것입니다. 둘째, 정약용은 예외를 습관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예외는 다음 부탁의 근거가 됩니다. 지난번에는 해주셨잖아요. 이 한마디가 당신의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정약용은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했고 그 예외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예외는 예외로 남아야지 규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양보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양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과거의 예외가 미래의 의무가 되지 않도록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셋째, 정약용은 죄책감이 올라올 때 기록으로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거절하고 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내가 너무 냉정했나, 상대가 상처받았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정약용은 자신이 그동안 무엇을 해주었는지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기록 앞에서 죄책감은 줄어들고 현실이 선명해집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쓸지는 내가 결정해야 합니다. 넷째, 정약용은 거절 후의 관계의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본심은 거절당했을 때 드러납니다. 거절에도 변함없이 대하는 사람은 진짜 관계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거절하자마자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은 처음부터 이용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이 차이를 통해 누구를 가까이 두고 누구를 멀리할지를 판단했습니다. 거절은 관계를 정리하는 도구가 아니라 관계의 진실을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절로 떠나는 사람은 처음부터 곁에 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떠남을 두려워하여 거절을 미루면 결국 더 큰 상처만 남게 됩니다. 지금의 작은 불편함이 미래의 큰 고통을 막아줍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따라오신 분들 중에는 마음이 불편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경계를 세우라는 말이 자칫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착하게 살라고 배웠는데, 남을 도우며 살라고 배웠는데 이제 와서 선을 긋고 거리를 두라니 무언가 어긋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과 마음을 닫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경계는 담장이지 벽이 아닙니다. 담장에는 문이 있고 문은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습니다. 벽은 아무도 들이지 않지만 담장은 들릴 사람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정약용의 삶을 보면 이것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는 평생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고 백성을 위한 책을 쓰고 어려운 이웃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마음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배우려는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가르쳤지만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는 단호하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기에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에도 500권이 넘는 책을 쓸 수 있었습니다. 경계가 그의 에너지를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호의를 줄인다고 해서 따뜻함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분별한 호의가 따뜻함을 고갈시킵니다. 물이 넘치면 그릇이 깨지듯 한계 없이 퍼주다 보면 자신이 먼저 바닥납니다. 바닥난 사람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따뜻할 수 없습니다. 진짜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내 안에 온기가 있어야 남에게도 나눠줄 수 있습니다. 텅 빈 화로에서는 아무도 손을 녹일 수 없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몸을 아끼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더 오래 쓰임 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마음을 아끼는 것이 냉정한 것이 아니라 더 오래 따뜻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계가 있어야 따뜻함이 오래 갑니다. 경계 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 죄책감을 내려놓으십시오. 선을 긋는 것은 사랑의 반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오래도록 따뜻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선택적으로 친절합니다. 아무에게나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마음을 줄 만한 사람에게 깊이 줍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조차도 말입니다. 선택하십시오. 누구에게 마음을 줄 것인지, 어디에 시간을 쓸 것인지. 그 선택이 당신의 따뜻함을 지켜줄 것입니다. 모두에게 조금씩 주는 것보다 소중한 사람에게 깊이 주는 것이 진짜 따뜻함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호의가 당연해지는 순간 관계는 기울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기대가 그 자리를 차지하며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원망이 피어오릅니다. 이것은 상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경계 없는 호의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 상대를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경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경계가 무너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이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실천 가능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탁을 받았을 때 바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하고 그 시간 동안 이것이 진정한 도움인지 아니면 이용당하는 것인지를 살펴보십시오. 급하게 대답을 요구하는 사람일수록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당신의 사정도 헤아릴 줄 압니다. 다음으로 한 번 도운 일이 두 번,
3번 반복되면 대가를 요청하십시오. 대가란 반드시 돈이 아닙니다. 상대의 감사 표현일 수도 있고 다른 형태의 되돌려줌일 수도 있습니다. 되돌려줌이 없다면 그 관계는 재고해야 합니다. 또 하나, 거절한 후에 찾아오는 죄책감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 죄책감은 대부분 습관입니다. 어릴 때부터 착해야 한다고 배웠고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된다고 믿어왔기 때문에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모든 부탁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응할 수 없는 부탁에 거절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죄책감이 올라올 때마다 이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정약용은 생애 마지막까지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은 무분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계 안에서 지켜진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온기는 식지 않았고 그가 남긴 말들은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태웁니다. 따뜻함을 지키려면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단호함이 없는 따뜻함은 결국 소진되고 맙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대들의 경계를 세우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대의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그대를 사람으로 대합니까? 기능으로 대합니까? 그대의 호의에 감사합니까? 당연하게 여깁니까? 이 질문에 답하면서 불편함이 느껴지는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부터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당장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리를 조정해 보라는 말입니다. 거리가 생기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에서 서로가 편안하다면 관계는 유지되고 불편해한다면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입니다. 호의는 줄여도 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은 줄이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래 따뜻하게 사는 길입니다.